시험 운용 능력 강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보통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1회 모의고사보다 2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냐 떨어지냐. 올라가면 아이가 점점 실력이 쌓이고 있는구나. 떨어지면은 아이가 점점 공부가 더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회 모의고사랑 2회 모의고사는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험을 직접적으로 점수를 대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수학에서는 80점이 나왔고 영어에서는 9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수학 시험의 평균이 60점이었었고 영어 시험의 평균은 85점이었어요. 그러면 수학은 평균 점수보다 20점이 높게 나온 거고요. 영어는 평균 점수보다 5점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만 가지고 수학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80점이나 맞았구나. 영어는 쉬웠는데 85점밖에 못 맞았구나. 아니면 평균밖에 못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점수는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수학은 더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볼 때 이 두 모의고사의 평균이라는 게 사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표준 편차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각 문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 혹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 6번의 모의고사 혹은 12번의 모의고사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석차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석차를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서로 다른 두 시험지를 가지고 이 점수를 비교하고 싶으면 최소한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점수 환산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표준 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 동형 검사,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검사의 동등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는 ETS예요. 토플 시험은 매번 다른 문항으로 보지만 아주 똑같은 점수를 매번 뽑아내죠. 그래서 문항이 달라도 정확한 점수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도 동등화 작업을 안 합니다. 매년 한 번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시험 중에서는 동등화 작업을 거친 검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교육측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쩌면 넘버원이기도 한 수능 출제위원장이기도 한 이규민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등화 과정을 거의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어요. 어디까지 너무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잘 아는가 모르는가 혹은 이 친구가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 성적이 80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도 이와 비슷하니까 시험에서도 대략 한 80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사실 모의고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모의고사랑 학교 시험이랑 같지 않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특정한 분야에 구멍이 많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거의 안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통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그냥 대략 가늠할 수는 있지만 맞춰낼 수는 없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네요. 최대는 14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시는 거 괜찮아요. 제가 다 읽어드릴 겁니다. 시험 운영 능력 강화 모의고사 편이고요. 최대 14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어지러운가요? 아니면 실제로 화면이 떨리고 있나요? 조금 떨리고 있어요. 공사에서 건물이 되게 미묘하게 진동을 하고 있나 봐요. 오, 대박. 어지러워요.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시간만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상하다. 이렇게요. 네.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최대 14번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들어가기 그 전부터 모의고사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보고 시작할 수 있고요. 또는 한 번 보고 직전에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내신 대비가 어느 날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4번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이거보다 좀 적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보통 주 3회를 진행을 했고 4주간 내신 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3, 4, 12 보통 12번의 모의고사는 진행을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시험을 모의로 보는 거잖아요. 연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의 원래 취지겠죠.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 시험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크게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봅니다. 그나마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점수를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점수대가 보통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루할 거예요.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걸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전 환경처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OMR 카드 작성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OMR 카드랑 서술형 답안지가 따로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붙어있죠. 그래서 OMR 카드와 서술형 답안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OMR 카드 안에 이제 서술형 답안지가 들어있는 A4 용지에 인쇄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학토리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단톡방이랑 TLP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양면 인쇄하시면 돼요. PDF로 2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양면 인쇄하시면 OMR 카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돈 주고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이때 최소 3번, 어저께 글 올렸지만 최소 3번은 아이가 OMR 카드를 마킹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만 측정을 할 거예요. 아이들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1번부터 대략 객관식이 18번까지 있다. 18번까지 답을 임의로 만듭니다. 1번에 3, 2번에 2, 3번에 5, 4번에 2, 5번에 1, 6번에 2 이렇게 해서 칠판에 그냥 랜덤하게 쭉 적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학년, 반, 번호, 과목명, 과목번호 011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18개의 문항을 그냥 쭉 마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칠판을 보고.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40초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끝납니다. 빠른 아이들은 20초 초반대까지 떨어져요. 보통 한 25개 정도 마킹하는데 시간이 한 20초 초반대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 20초 초반에 걸린다는 사실을 애들은 몰라요. 일단 애들한테 물어보면 1분이요, 뭐 10초요, 3분이요, 5분이요, 7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강의할 때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원장님도 몰라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뭐 그냥 하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OMR 카드 마킹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OMR 카드를 마킹하는 게 마킹을 잘하는 걸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주어진 문제를 모두 마킹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재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각자 스타워치로 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스타워치로 재고 있으면서 아이들마다 초를 불러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손들어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17초, 23초, 25초,
40초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수거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뭐 이때만큼은 그냥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눌러놓고 시작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3번 해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한 번 하나 3번 하나 기록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왜 3번 해야 되냐? 아이들이 OMR 카드를 마킹하는데 나는 한 27초밖에 안 걸린다라는 이 팩트를 믿어야 돼요. 왜 이걸 믿어야 되냐면 시험 시간에 가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 가는데 OMR 카드 마킹을 하는데 그때 학원에서 했을 때는 뭐 27초 걸렸었어. 근데 막상 시험 때 가면 아이가 다르게 생각해요. 그건 학원이니까 빨라서 그냥 27초 나왔을 거야. 시간이 학교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믿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걱정이 되니까 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시험 때는 맨 마지막 가면 그런 상황 생기잖아요. 문제는 한 2-3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한 7-8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들은 긴장을 당했죠. 문제가 2-3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이제 빡빡하잖아요. 근데 OMR 카드 작성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는 이제 콩닥콩닥 심장이 장난 아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몇 초밖에 안 걸린다? 그럼 빨리 마킹해버리고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 막판에 가서 한두 문제를 여전히 붙잡고 있고 시간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아이가 느끼는 이 시간은 달라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OMR 카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도 중간에 OMR 카드가 오염이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 친구는 진짜 멘붕이 빠질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조차도 아이들의 미묘한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1분 정도씩만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OMR 카드 나눠주고 시간 측정을 3번 정도만 하면 좋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3번 하면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느낄 거예요. 내가 OMR 카드 마킹하는 걸 시간 여러 번 재봤는데 시간이 나는 그냥 평균 한 37초밖에 안 걸려. 이걸 아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통계값이 필요합니다. 통계값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거 몇 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엑셀로 통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3번 검사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사로 나누거나 이런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가 압니다. 지난번에 37초, 오늘은 42초, 그리고 어저께는 뭐 내일은 했는데 또 검사했는데 40초. 그러면 대략 한 39초 나오겠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 안 내줘도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몇 초야? 너는 몇 초야? 너는 몇 초야? 아이들이 자기의 기록을 말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빠르구나 느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서술형 답안도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답안지 옮겨 쓰는 것까지 연습을 시켜야 돼요. 시험 시간 절대 준수 15분, 5분 정도를 초반에는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애들에게 좀 감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알려줄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감독관이 자 이제 시험 끝나간다 10분 남았으니까 답안지 이제 정리해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시계를 보통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시험 볼 때 보통은 앞에 안 달려있고 뒤에 달려있으니까 옆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앞에 아이들이 잘 보라고 이제 벽걸이 시계를 칠판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올려놓고 보기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이가 중간중간에 이 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려주면 좋습니다. 시험 시간 절대 준수는 그냥 학원에서도 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강의실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하시면 좀 쪽팔립니다. 뭐냐면 자 시험 5분 전입니다. 시험 시간 5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생님들은 시험 준비해주세요. 자 시험 시간 5분 전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그럼 애들이 뭔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의식이 일종의 의식 절차잖아요. 이 의식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시험지 나눠주지 마시고요. 서술형 OMR 카드 답안지만 나눠주세요. 먼저 OMR 카드 마킹 그 학년, 반, 번호, 과목 코드는 오늘은 01입니다. 01 여기까지만 작성하게 하신 다음에 시험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 시험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시험지 배부해 주시되 시험지 뒤집어두게 해주시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바 떠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뒤집어서 풀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아이들의 강의실을 원래 공부하던 데서 시험을 보게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크로스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반반씩 섞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골고루 섞어버리세요. 그래서 한 반에 가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4번, 너는 5번, 너는 6번, 너는 7번, 너는 8번 강의실 옆 강의실로 가서 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강의실로 이동해 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쭉 강의실별로 가라고 해요. 책가방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책가방 들고 가서 오면은 아무데나 안 쳐요. 그러면 물론 아는 애 있어요. 옆반 애도 아는 애겠죠. 우리 반 애들은 우리 반 애들이고 옆반 애들은 학교 친구인 거예요. 근데 학년도 섞이고요. 그럼 다 섞입니다. 무조건 다 섞어요. 괜찮아요. 다 섞어버려요. 그러면 책상 배치도 원래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잖아요. 이것도 약간 거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 바뀌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좀 덜 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뭔가 살짝 그 이상한 어색한 느낌들이 살짝 들어요. 그 느낌들을 아이에게 주면서 그 환경에서 아이가 문제 푸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맥락 부호화 현상이랑도 좀 연결됩니다. 그냥 조금씩 다른 공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하면서 이 아이가 특정한 맥락이 인출 단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면이 이렇게 떨린다는 뜻은 건물 자체가 떨리는 거잖아요. 저 브라켓에 스프링이 없으니까. 일종의 지진 같은 거잖아요. 괜히 그렇다 생각이 드니까 아까부터 되게 어지러워요. 저만 이상한 거죠? 괜찮아요? 어지러워? 실제로 어지러워요? 아니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쵸? 이 정신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괜히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화면이 또 떨려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전 환경 세 번째. 이거 얘기했네요. 학년에 관계없이 섞어서 동시간 대신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좀 꾸며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되게 디테일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 아이들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한 문제라도 맞춘다면 이거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게 해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거 어렵습니까? 쉬워요. OMR 카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이면 아이들 다 끝납니다. 물론 준비하고 막 이런 데 2, 3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10분이면 끝나요. 시험시간 절대 준수 이건 원장님이 그냥 액션 좀 해주면 됩니다. 학년에 관계없이 동시간쯤에 마찬가지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아이들의 점수를 확 바꿔줄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모의고사 시험지 하단에 난이도 4문제를 중간에 배치하는 겁니다. 문항 번호로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3번이나 4번, 5번 요 사이에 하나 어려운 거 두고요. 8번, 9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두세요. 보통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단원 문제가 앞쪽에 그 다음에 2단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4단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4단원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원은 현재 소단원 기준이에요. 그렇게 단원 순서대로 문제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보통 소단원 기준으로 1단원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
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문제들이 2단원 문제예요. 그리고 1단원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이원 목적 분리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이원 목적 분리표를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뻔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167개 중학교에서 그냥 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저희가 이원 목적 분리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책 쓰느라고 만들었어요. 예전에 대치동 선생님들 중학생 멘토링.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해봤습니다. 내신 대비 서술형 이 시험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아시죠? 서술형 문제가 난이도로 지금 더 쉬운 거. 서술형 문제는 평가가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잘 작성해 낼 수 있는가. 자신이 문제를 풀어 답은 맞췄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내지는 필요한 수식들을 하나하나씩 잘 구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학적 의사표현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술형 시험을 낼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대도시 부산 대구 뭐 몇몇 개의 대도시에서 진행됐었던 167개 학교의 3개년치의 서술형 시험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난이도 중짜리에서 하짜리가 한 85%에서 90% 정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쉽거나 아니면은 그냥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그래요.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앞페이지 하단 혹은 뒷페이지 상단 혹은 뒷페이지 하단 이 정도의 난이도가 이 시험지에 썼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걸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났을 때 멘붕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번호에서 어려운 게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1단원 문제, 5번부터 8번까지는 2단원 문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논리적으로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은 경험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 4번 문제가 갑자기 어려웠다고 아이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네, 음악 꺼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요. 다 끄셨어요, 지금. 마이크 다 끄셨어요. 하나, 둘, 네. 모의고사,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좀 커졌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문항 난이도를 적절하게 어렵고 쉬운 문제를 배치하면서 아이들이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기술적 접근인데 시험지를 3번에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풀이 방법을 바로 보이는데 1분 이내 풀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15문항 정도 섞여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만 골라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풀이 방법은 알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을 2번째로 푸는 거고요. 3번째는 풀이 방법이 잘 안 떠올라서 한번 풀어봐야 알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을 3문항 내외에 남아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시험이 좀 더 쉬워져서 이보다 비율이 1차가 더 많고 2차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줄었고 3차는 아마 거의 없거나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실력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 비율이 맞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시험 문제가 진짜 쉬워졌죠. 네. 자, 어찌됐건 왜 이 3단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너네 내일 시험 볼 때 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V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 시험까지 못한다. 꼭 V 표시하고 넘어가. 이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의무를 다한 것 같죠. 아이들에게 V 표시하고 넘어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안 하면 아이 잘못. 싫다고 생각하시겠죠. 실제 아이는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게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1번 풀어요, 2번 풀어요, 3번 풀어요, 4번 갑자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가 4번에 V 표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요. 왜? 벌써 V 표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V 표시하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 보면 일단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봐서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 아이는 4번 문제 풀다가 시험 시작한 지 15분이 지난 상태에서 문제 5번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폭망한 거죠. 그때부터 아이들의 이 긴장감은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가 V 표시하는 게 세상 아무 일도 아니구나. V 표시하는 건 그냥 문제 푸는 순서를 그냥 내가 정할 건데 그 문제 푸는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정할 건데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골라서 풀고 하려면 그냥 중간 난이도랑 어려운 문제랑 둘 다 V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V 표시되어 있던 것 중에서 내가 풀만한 것들은 그냥 지금 풀면 돼요. 그렇죠? 이 포인트는 지금 1차 풀이에서 풀 거는 보자마자 1분 안에 바로 푸는 거예요. 2차 풀이가 뭐냐면 V 표시했지만 돌아오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까지 V 표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어지간하면 V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 때 V 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 있어야 돼요. 왜? 1분 안에 푸는 문제들이 보통 절반에서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10문제 V 표시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V 표시 세상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적어도 3, 4번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최소 3번이에요. 최소 3번. 최소 3번 아이들이 이걸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V 표시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어지간한 V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쉬운 문제들을 한번 싹 골라낼 수 있어요. 이때 한 가지 더 가해해 주신다면 절대로 첫 번째에서는 서두르면 안 돼요. 첫 번째 쉬운 문제 골라서 풀 거잖아요. 딱 보자마자 알아요. 아이가 그냥 문제를 다 읽지도 않고요. 문제에 어떤 그냥 전체를 사진으로 턱 찍어내고요.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나 이거 아는 문제야. 그냥 문제 형태 보고 딱 이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고 풀는데 대체적으로 아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덤벙거리다가 실수하죠. 집중 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거 풀 때는 오히려 꼼꼼히 천천히 검산해 가면서 풀으라고 해요.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가볼게요. 이거 오늘 슬라이드에서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 정도면 쉬운 문제 한 15문제, 20문제 있죠. 이걸 아이들에게 뽑아줘요. 뽑아주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시험 직전에 가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시험 초반에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하셔도 괜찮아요.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그냥 딱 15문제만 뽑아왔다고 칠게요. 15문제 가지고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키트 난이도 제일 쉬운 거 쓰면 됩니다. 그거 주고요. 1번부터 끝번호까지 실수 안 하는 조건으로 몇 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제 경험상 10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7, 8분입니다. 아니다. 이거 10문제 가지고 했을 때 기준이니까 제가 저 10문제 가지고 했었거든요. 10문제 가지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를 봤던 거예요. 보통 7, 8분 안에 들어와요. 15문제 가지고 하면은 10분, 12, 3분 정도 걸리겠네요.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교 시험 난이도에서 쉬운 문제들만 그냥 기출 문제에서 쉬운 문제만 골라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싹 뻗어내고 그냥 딱 봐도 아주 쉬운 문제들만 골라내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역에 따라서 12개에서 16, 17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서술형 시험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들은 아이가 1회 만에 쫙 돌아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분, 2, 3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 시험지의 절반 이상을 풀었어요. 보통 25문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0% 정도를 풀었어요. 60% 풀었는데 시간은 아직 70% 남아있어요. 3분의 1밖에 안 갔어요. 문제는 5분의 2만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아이에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문제 풀으라고 해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쉬운 문제를 풀 때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반드시 명심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풀이 과정이 약간 기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보통 실수 잘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풀고 나면은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납니다. 제 경험상 30분 정도 지나요. 쉬운 문제들만 골라 풀었기 때문에 30분 지나요. 이때 이제 OMR 카드 작성하고요.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시험지에다 풀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이지에 옮기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략 시간이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두세 문제 정도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를 학원 내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상, 발전상 이런 것들을 좀 포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끊고 가도록 할게요.